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기도 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보게 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옮기면 안 되겠다는 제 인생의 교훈 같은 것을 많은 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오해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에 관계된 모든 분이 제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지만 말이죠. 그리고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은 제 이런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니 다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 거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선을 만났는데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좋고 잘 맞는 사람을 중매로 만나기란 쉽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성격 같은 것들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이나 시댁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중상층 정도가 되는 집들이고요. 노후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덜 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굉장한 금수저 집안도 좋고 그런 집도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친정과 시댁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다 안정된 직장이나 경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귀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뭔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인생에 큰 걱정이 없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너무 재미없지 않냐? 그렇게 안정된 인생은? 재미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그래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참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별 걱정 없이 그렇게 평탄한 삶 말이죠.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고 공부도 웬만큼 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서 적당한 나이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삶.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 말이죠. 아마 그래서 그 일이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인물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말이죠. 사실 제 평탄한 삶에 그래도 한 가지 조금 힘든 일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성격이 맞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모든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셨고 저는 저희 남편과 아이 이렇게 셋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너는 가족 행사를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모르겠구나.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마감 기간이라 한참 바쁠 때거든요. 일하면서 사람하고 가정 꾸리는 거 너만 하는 줄 알겠다. 다들 회사 다녀도 잘만 하더라. 너는 왜 맨날 회사 핑계를 대니? 그냥 마음이 없는 거라고 말해. 뭐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의 말이 맞기도 했어요. 마음이 없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시댁이든 친정이든 모든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저의 편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다 보니 세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늘 시원하게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해주시곤 했어요. 당신이 유난인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 안 보고 지들끼리만 살겠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며느리는 천사라니까?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들어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맞는 말에 의견을 보태는 거지. 아이쿠, 당신 그래. 그래, 당신 잘났어. 그리고 당신도 적당히 해. 그러다 언젠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기는 뭘 어떡해. 그냥 천하의 불효자라 생각하고 안 보고 살면 되지. 나도 그런 자식 필요 없어. 당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예쁘다고 끼고 도는 손주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지금도 며칠 못 보면 눈에서 진물이 날 것 같다면서. 시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늘 필살기를 꺼내셨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이 아무리 손주 예뻐해봐야 그 손주도 결국에는 자기 엄마 아들이라 자기 엄마 편 들 수밖에 없어. 손주한테 험악한 할머니, 못된 할머니 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봐주고 참을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엄청나게 예뻐하셨거든요. 손주가 원하는 거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정말로 신경이 쓰이신 건지 제 앞에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과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시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 몰래 용돈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이거 어머님 몰래 드리는 거니까 아버님만 몰래 쓰세요. 아이고,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다 받아보고 내가 복이 더 좋네. 더 줬어. 종종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된다. 마음만 너무 고맙게 받을 테니 나한테 줄 돈으로 너희 식구 맛있는 거라도 한 끼 더 사 먹거라. 알겠지? 나는 이거 한 번이면 돼.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아버지였어요. 나도 그런 시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나 말이야. 이 복받은 년. 우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슬쩍 일어서서 안방으로 간다니까. 나는 그게 더 얄미워. 그러한 이유로 저는 저희 시아버지를 정말 좋아했고 또 정말로 좋은 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일을 목격하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엄청난 우연이었어요. 마치 그날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거길 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원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였는데 친구가 그곳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았다고 해서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아버님? 친구를 만나러 식당으로 가는 길에 시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옆에 어떤 여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너희 시아버지라고? 근데 옆에 여자는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시아버지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친구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정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사이면 그렇게 다정히 팔짱을 끼고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아까 그 여자 엄청 어려 보이지 않았어? 우리 또래거나 더 어려 보였어. 시아버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대화하던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린 여자와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의 딸뻘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거 물어보면 네가 의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면 네가 굳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잖아. 그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 괜히 네 편이 시아버지 적으로 돌리는 일 생길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또 정말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건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 며느리 오늘도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는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만 아는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조차 가식 아닌 가식처럼 들려오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제 안의 의심을 키워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내가 본 시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 자신에게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면서 말이죠.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잊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달라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저는 무조건 시아버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당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왜? 아니, 오늘도 밥 먹는데 아버지 말에는 크게 반응 없었으면서 어머니 말에는 엄청 크게 반응했잖아. 많이 웃고. 내가? 그랬어? 어. 나는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한테 뭐 삐진 거라도 있나 했지. 삐지기는 무슨. 내가 아버님께 삐질 게 뭐가 있어.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낫나 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피어난 의심이 생겨버리니 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머님이 조금 예민하신 이유도 시아버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 보면 말이죠. 하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로 결론 짓고서 저는 가족 그 어느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이죠. 그냥 있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런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조금 이상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라면 그 길로 갈 게 아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 길로 간 거였거든요. 또 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잘못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우연히 시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옆에는 그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시아버지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여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모텔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어요. 정신이 돌아올 때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앞에 망부서처럼 서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당장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 말이죠. 물론 그보다 더 확실한 정황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변 상인인지 주민인지에게서 말이죠. 저 아저씨랑 아가씨, 요즘 자주 보이지? 볼 때마다 저 모텔로 들어가던데. 처음에는 딸이랑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망측해라. 가족들은 저러고 다니는 거 알란가 몰라? 그러게나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이 빨갛게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저 사람이 욕한 그 아저씨의 며느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 상황에 바로 발길을 돌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나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분이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거라면 언젠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크게 다툰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내가 그런 걸 잘못 볼 사람이야? 나 우리 은행에서도 꼼꼼하게 일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그러신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못 믿었어. 그리고 나도 믿기 싫어. 내가 아버님 좋아했던 거 당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얻는 게 뭐라고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엄청나게 크게 화를 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남편의 그런 반응을 정말 하나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왜 믿어주지 않았지 하는 생각도 안 들고요. 저라도 남편처럼 행동했을 거니까요. 일단 내 눈으로 먼저 봐야겠어. 어머니께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내가 확인하고 어머니께는 그 다음에.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설사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을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시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실 테고 우리만 알고 입을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곳에서 다정히 모텔로 들어가는 시아버지와 젊은 여자를 보고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큰 문제고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더 소문이 나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나는 말씀 못 드리겠어. 당신이 해. 남편이 눈을 질끈 감으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사실 시아버지의 바람을 확신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의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죄책감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삐져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장소를 알려드리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곳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텔 근처의 카페로 말이죠. 할 이야기라는 게 뭐냐? 전화를 받을 때와 달리 시어머니는 어딘가 상기된 얼굴로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불러낸 것이 보통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이 사고를 쳤거나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할 줄 아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때 남편은 차마 못 보겠다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이라 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겁나게.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단어들의 연속이기는 했어요.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버님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그 말에 잠시 굳어 계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님이 저기 저 모텔에 지금 젊은 여자랑 계세요. 한 번 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핏기가 싹 가시는 얼굴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처음 봤던지라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본걸요. 네가 잘못 본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확인했고 애비도 봤어요. 남편도 봤다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봤다는데 게다가 남편도 봤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일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네,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시어머니가 잠시 비틀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서둘러 잡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떼어내시더군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카페에 나와서 맞은편 모텔까지 가기까지의 그 짧은 거리를 가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험하게 느껴졌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로 충격이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빨리 말 안 해요? 나 지금 여기 뭐든 걸어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진상 하나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호수 이야기 하라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실 때랑은 차원이 다르시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여기서 들어놓을 기세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 모텔 직원도 놀란 마음에 시아버지와 그 젊은 여자가 있는 호수를 말했습니다. 원래 말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떨어질 테니 말이죠. 모텔 직원에게 시아버지가 계신 호수를 듣고서는 거기로 올라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뒷모습에서도 슬픔인지 분노인지 하는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겁이 나셨겠어요.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면 저는 제 눈으로 그 장면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겁이 나니 말이죠. 남편과 고작 7년을 함께한 저도 이런데 반평생 이상을 함께한 시어머니는 오죽했겠느냐 말입니다. 저벅저벅 걸어가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어요. 어깨너머로 보니 직원이 이야기했던 그 호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도저히 못 열겠다. 네가 열어다오.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마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제 심장 부근에 손을 가만히 대었어요. 진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제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던 것 같네요. 숨을 몰아쉬고는 손을 들어 노크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 한번 노크를 했어요. 그제야 살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밀치고서는 문고리를 확 잡아서 그 문을 열었어요. 너랑 지금 이 안에 있는 그 미친 영감탱이 부인이다. 아, 왜? 놀란 그 여자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고서는 시어머니가 확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이렇게 외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굉장히 놀란 얼굴을 한 시아버지가 안에서 나왔어요.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정말로 많이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시아버지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저도 놀라서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그 여자와 시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하나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상당히 겁을 먹은 모습으로 말이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 아이는 뭐지? 설마 시아버지의 아이인가? 그것도 아니면 저 여자가 원래 애가 딸린 유부녀였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듯 했습니다. 안색이 파리해지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거든요. 여보. 시아버지는 몹시 당황하고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기셨고 그 젊은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서둘러 침대에 앉아있는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시어머니도 저도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아이를 안아드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듯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 그러자 그 젊은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당신 얼굴은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시아버지의 그 은하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어떤 한마디 때문에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엄마. 그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이야기하신 적도 없으셨고요. 그러니 제가 더더욱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였습니다. 은하? 은하라고? 네가 정말 은하라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던 여자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 그리고 시아버지, 이 세 사람이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멀뚱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들을 수 있었어요. 사연인 즉슨 이랬습니다. 제가 18이 되던 해 집을 나갔어요. 신우이는 굉장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아이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왔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엄마와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시어머니와 정말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넌 내 딸이 아니다. 그 애를 낳아서 기를 거면 나가서 낳아서 길러라. 오늘부터 나는 너에게 하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고 세상이 밉고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가씨가 괘씸해서 찾지 않았고 그런 시절이 계속되었다고 말이죠. 물론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점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남편에게도 물어봤었습니다. 왜 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어머님 생각에는 여동생이 그러고 집을 나가서 연을 끊었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난 약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절대 여동생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었고 그때 은하가 집을 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셨었거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다시 보기 겁이 나니까 아버지나 나나 은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기로 했었고 물론 많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당시에 아가씨의 뒷모습만 봐서 그게 자기 여동생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나 장소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기도 했고요. 누가 딸이랑 모텔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였는데 나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실감이 돼서
그래서 더더욱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는데. 아가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남겨질 내 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제 머리를 한 대 댕 하고 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루 만에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벅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도 그러셨을 것 같지 않나요? 신우이가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신우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울고 계셨고요. 아가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자 시아버지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뇌종양이래. 뭐? 하루라도 빨리 정신이 온전할 때 다시 엄마와 아빠를 보고하고 싶은 이야기하려고 찾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찾아와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신우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하루라도 얼굴을 더 많이 보려고 그 모텔로 계속 향했던 거라고 말이죠. 왜 그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던 건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인생사가 참으로 기구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더더욱 반대했던 이유는 신우이를 임신시킨 그놈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한눈에 봐도 미래가 안 보이는 양아치 새끼였어. 라고 말이죠. 원래 험한 말은 절대 하지 않은 남편인데 남편의 입에서 그 정도의 말이 나온 거라면 정말로 그런 놈이기는 했다는 뜻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 어르신들과 남편의 예상은 적중한 것 같더군요. 그놈은 하루가 다르게 신우이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돈을 벌어오라고 난리를 쳤고 바람도 밥 먹듯이 피우고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을 찾아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놓고 그렇게 사는 꼴을 보일 수 없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병원을 왜 여기서 지내는 거야? 항암은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는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난 딸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은데 우리 하은이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 그런 놈한테 맡기고 갈 수는 없어. 엄마, 미안해. 끝까지 짐만 주고 가서 미안해. 신우이는 그런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 모텔이 있는 이유도 그놈의 자식 때문이라고 했어요. 숨으면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통에 어딘가 털을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모텔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중이라고 말이죠. 그 개자식은 무슨 이유로 너를 괴롭히는 건데?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찾아오면서까지 괴롭힐 이유가 뭐냔 말입니까? 개놈의 새끼. 시아버지가 낮게 읊조리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격한 단어를 쓰는 모습은 처음 뵙는 모습이라 놀랐던 것 같네요. 신우이는 잠시 망설였다가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내 보험금 때문에. 뭐? 내 앞으로 보험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보험의 수혜자를 엄마로 바꿔놨었거든. 그걸 어떻게 알고는 찾아와서 다시 자기 명의로 바꾸라고. 정말 개놈의 새끼가 맞았어요. 제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놈의 자식에게 말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놈한테는 줄 수 없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야. 지금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신우이의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그 모든 상황이 말이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신우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울음바다였던 상봉이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신우이는 시댁으로 거처로 옮겼고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 치료들이었지만 약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에 다른 약도 한번 써보기로 하고 지금은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신우이가 그 병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 개놈의 새끼 말입니다. 야, 네가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어느 날 어떻게 알고는 찾아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더군요. 내 아내니까 당장 내놓으쇼. 버린 딸내미잖아. 내가 네 놈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뭐라고? 당장 꺼지지 못해? 이 할망구가 돌았나? 죽고 싶어?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는 양아치. 남편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름대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놈은 제가 해결한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우이의 몸 상태 때문에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너나 우리 같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인간을 상대할 수 없어. 그런 일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법이야. 그러면서 친구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심부름 센터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알지? 우리 형부 바람나서 우리 언니가 엄청 시원하게 복수한 거. 그때 언니가 여기서 했거든? 일 처리 깔끔하다고 했으니까 너도 한번 연락해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써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의 말처럼 그런 상대는 저 같은 정상인이 상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뢰했습니다. 그놈의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잡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놈의 자식이 뒤를 봐주는 어떤 건달의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잠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막장 영화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놈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그만 괴롭혀요. 내가 정말 가만 안 있어요. 너 같은 년이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사는 동안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지. 아픈 아내 보험금 자기 앞으로 안 해뒀다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행패 부리는 건 너무 쓰레기 같지 않아요? 제 그 말에 그놈이 저를 보고 비웃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한테 그런 말이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아줌마야. 말 한 번 잘했다. 너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정말 한번 당해보고 싶어? 나 같은 새끼가 빡 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겁대가리 없이. 그런 놈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놈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곧장 그 심부름센터에 전화해서 다음 의뢰를 했어요. 그 뒤봐주고 있다는 사람한테 그 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된 건 아닌지 하는 겁이 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짓을 당했건 간에 본인의 업보인 거니 말이죠. 신우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만 했어요. 남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신우이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신우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병문안을 갈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쌓인 세월이 없는 저도 신우이의 그 인생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져 왔고 또 이런 슬픈 마음이 드는데 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어떤 결심 아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남편이 선뜻 동의하면서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신우이에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우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있는지도 모르는 신우이가 어느 날 찾아온 것만으로도 언니가 너무 놀랐을 텐데 이렇게 짐 아닌 짐을 떠넘기듯 넘기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가 어떻게 짐이에요. 엄마가 알아서 잘 키운다고 해도 언니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잘 부탁해요. 미안해요. 계속해서 미안하다 하는 신우이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결정한 내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만 괜찮다면 하은이를 남편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많은 난관이 있을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의 의지만 확고하면 가능할 일이었어요. 네? 신우이가 정말 놀란 얼굴로 멍하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아가씨가 동의를 해줘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하은이를 우리 민재 누나로 생각하고 저희가 키우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이 더 잘 키우실 수도 있지만 하은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희가 맡아서 그렇게 키우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도 동의했으니까 아가씨만 허락해주면 될 것 같은데. 신우이는 제 말을 듣고서는 한동안 멍한 얼굴로 있더니 곧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식 하나 키우기도 벅찬 세상인데 둘을 그것도 언니 애도 아닌데. 내가 먼저 남편한테 꺼낸 이야기예요. 딸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잘 됐죠. 게다가 이미 많이 큰 예쁜 딸이라니. 오히려 복 받은 것 같은데요. 그날 신우이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울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제가 걱정될 만큼 말이죠. 고마워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날 신우이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10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많이 우셨습니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며느리를 본 건지 모르겠구나.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 물론 저희 친정을 설득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는 했어요. 세상 어느 엄마가 딸이 스스로 고생을 자처한다는데 그걸 환영할 수 있겠냐고요. 뭐 결국에는 엄마도 제 거집을 꺾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실 수밖에 없으셨지만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냈나 조금 뒤에 할까 후회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가 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안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빨리 떠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건 아니라고, 가기 전에 이야기해줘서 다행이라고, 알고 가서 다행이라는 말을 해줘서 위안이 되었지만요. 자식을 잃은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장례식장은 정말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발걸음조차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를 잃어도 배우자를 잃어도 다 있는 단어가 자식 잃은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면 그런 단어조차 없겠냐고요. 저도 물론 슬프기는 했지만 너무나 서럽게 우시는 시부모님을 보시고 더더욱 슬퍼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그렇게 연을 끊은 시어머니는 자신을 너무 크게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손을 잡아줬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말이죠. 그 마음이 감히 짐작되지 않아서 차마 위로의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렇게 오열하는 시부모님들을 보시고서는 결국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엄마는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해주셨고, 아빠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의 그 응원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정말로 많이 외로웠겠다고 말이죠. 엄마와 아빠의 응원과 위로가 그렇게나 큰 힘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지나간 일이고 저도 몰라서 저지른 실수이기는 했지만 신우이를 시아버지의 불륜녀라고 오해했던 그 사건도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신우이가 당연히 그런 오해는 할 수 있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줬지만 그래도 가고 나니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딸이 된 조카를 잘 키우겠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 하은이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제 말에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고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신우이의 장례를 다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히 뭔가를 하나 건네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통장이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아가씨가 어머님 드린 건데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 하은이한테 쓰거라. 애를 키우는 게 힘도 힘이지만 돈도 참 많이 들지 않니? 물론 네가 지금은 지치지 않을 걸로 생각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닐 거다. 나는 너한테 수많은 부담 중에 하나라도 없애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러니 제발 받아다오.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 보험금을 주시는 건지도 너무나 잘 알 것 같았고 말이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언젠가 줘야 할 때가 되면 엄마가 남기고 간 선물이라고 하고 전해주려고 말이죠. 솔직히 아직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떠들고 웃다가도 때때로 갑자기 정적이 찾아오곤 해요.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런 날이 지속되겠죠.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잘 이겨낼 걸로 생각합니다. 곁에 이렇게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이 슬픈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같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가씨도 그런 날이 오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저는 사연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말이죠.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딸이라 참으로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거 안 시켜준 적 없고, 그림이든 음악이든 돈 생각 안 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다행히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저 역시 딸한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좋은 거라고는 다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적 무척 아프게 태어나가지고 전 의사한테 딸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딸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어찌저찌 무사히 이번엔 넘겼구나 하는 안도를 하면서도 내심 내년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완전하게 건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동이라서 소중한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이 헤어질 수도 있었던 딸이 이렇게 굳건히 버텨서 살아와줬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딸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냐오냐 키워도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봅니다. 해달라는 거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누굴 만나도 신경 쓰질 않아서 그런지 나중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남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성에 차질 않는 녀석을 데려왔는지. 치과 의사라는 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고 대학 가서도 게으름 부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요새 의사가 뭐 한두 명인지 저희 때도 아니고 지금이야 의사라고 해서 아주 축켜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자기 혼자 개업해가지고 제대로 이름 날리는 치과 아니면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이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면 개업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긴 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개업까지 하긴 좀 힘들어서요. 저는 여러모로 딸이 저희 집과 사정이 맞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사위는 가난해 보였죠. 부모님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닌 전업주부에 아버진 작은 문방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의 문방구 집 아들이 치과 의사라. 개천에서 용이 나긴 하는구나 싶었지만 솔직히 치과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제 딸보다 나은 게 하나 없었습니다. 나이도 딸보다 3살 정도가 많았고 그렇다고 잘생기거나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야 지금 이렇게 한두 번 얼굴 보는 거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엄마가 보기에는 그 남자는 네 짝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봐줄 만한 점이 하나 없으니 원.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엄마로서의 욕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힘들게 키워온 게 있는데 아무 논팽이에게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안 된다고 하면 딸도 제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시키는 거에 반대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제 예상보다 그 남자를 무척이나 좋아했나 봅니다.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엄마.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한 번만 더 제대로 봐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그렇게까지 간절한 모습은 처음 봐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뻔하긴 했지만 이미 첫 인상에서 별로인데 굳이 2번, 3번 더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남자애가 벼락부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너 엄마 말 제대로 들어. 걔처럼 가진 것도 멋없는 애랑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너 결혼하면 엄마가 어느 정도 지원이야 해주겠지만 그 이유는 너랑 남편이랑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남자애가 돈을 벌어봤자 너보다 더 벌 것 같아? 나중에 애도 낳고 그러면은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애 키우고 니네 생활비 하면서 저축은 또 어떻게 하려고. 남들이야 치과 의사인 사위면 그래도 못해도 몇백은 벌 테니 봉 잡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전 딸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지금은 딸 이름으로 학원까지 하나 차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서 애들 음악 가르치고 있었고요. 딸 아래로 달린 선생님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과 의사라고 해도 그냥 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제 딸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선 수입뿐만 아니라 딸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였고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집 나갈 거예요.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을 거라곤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식으로 강수를 둘 거라고는. 몇 날 며칠을 저랑 그 문제로 싸우고 다툼을 반복하자 결국 딸은 제가 결혼 허락을 안 해주면 집까지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설마 진짜 나갈까 싶어서 지켜보니까 정말 저 보란듯이 짐을 싸고 아예 신발까지 신을 기세로 현관에 나가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해도 자꾸 어렸을 때 딸이 아팠던 것만 생각나고 설마 진짜로 나가가지고 혼자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급하게 딸을 말렸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졌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애를 몇 번 더 봐야 했죠. 아니나 다를까 보면 볼수록 뭐가 괜찮은지 전혀 모르겠지만 딸아이 성화가 너무 엄청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번을 보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했죠. 이미 딸아이는 제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걸 허락했을 때 사실상 결혼 허락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차마 결혼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인 제 말에 신나서는 웨딩홀이며 드레스며 알아보는데 참 부모 눈에 차지도 않는 남자가 뭐 저렇게 좋은가 싶고. 하지만 막상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위에 대한 제 인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극성인 엄마라서 딸이 성인이고 이제 결혼까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품에 끼고 키워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신혼집에 장모님 오는 거 좋아하는 사이가 누가 있겠어요. 반대로 저희 딸 사는 집에 사돈 어른이 찾아온다고 하면 저라도 기분이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이를 잘 구슬려서 가끔이나마 딸 얼굴이라도 보러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아무 때나 좋으니까 편하게 저희 집에 오세요. 나야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주 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정이랑 사귈 때 장모님이 정이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정이 어렸을 때 엄청 아팠던 것도요. 정이도 물론 어른이긴 하지만 장모님 입장에서 계속 같이 살던 딸이 떨어져 사는데 걱정이 안 되실 리도 없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그래? 알겠다. 고마워. 티는 안 냈지만 그 대화로 사위에 대한 점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혹시나 빈말일까 싶어서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분간 없이 찾아갔는데 사위가 병원에 있을 때면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지만 집에 있을 때면 사위는 언제나 한결같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고 오히려 딸이 더 나서서는 부부끼리 오붓하게 좀 있으려 그러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자주 와?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 옆에서 장모님이 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제 편을 들었고요. 집에 가서 사위 하는 걸 봐도 딸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딸이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늘 옆에 와서 같이 돕고 밥 차리는 것도 같이, 빨래도 같이. 요새야 맞벌이 부부들이 집안일 분담해서 한다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안일은 여자 몫이란 인식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위는 딸이 먼저 부탁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강서방은 원래 저렇게 집안일 자주 해? 응. 원래는 혼자서 하겠다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까 봐. 그래? 딸한테 슬쩍 물어봐도 똑같았죠. 그렇게 거의 주에 몇 번씩은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사위네 가정 형편이랑 그런 외적인 것들만 보고서 너무 빠르게 사위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몇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사위보다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남자야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금 사위만큼 딸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할까 싶고. 강서방, 내가 지금 강서방이랑 정이 사는 동네에 괜찮은 곳 알아봐뒀으니까 몇 달 뒤엔 거기서 치과 운영할 준비해. 네? 그래서 큰맘 먹고 미안함과 고마움도 표현할 겸 사인의 치과를 개업해 주었습니다. 이게 병원 개업하는 것도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느니 어쩐다느니 해서 알아보느라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냥저냥 사위한테 이야기했으면 빨리 끝났겠지만 그래도 사위가 그동안 딸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깜짝 선물처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저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습니다. 사위는 당연히 깜짝 놀랐고요. 장모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장모님이랑 정희한테 더 잘할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 하는 걸 보면 병원 차려줬다고 해서 갑자기 소홀해질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해준 만큼 제 딸한테 더 잘해줄 사람이라는 어떠한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차려주고 몇 달 동안 가끔 딸한테 잘 지내냐고 전화를 걸면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등 아주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하길래,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라며 콧방귀를 뀌면서도 내심 사위가 제가 본 그대로구나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병원 개업하는 거 저로서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위가 그렇게까지 딸한테 더 잘한다는데 그깟 병원 개업할 때 든 돈은 저에게 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딸아이에 관한 것은 완전히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바빠서 한동안 딸한테 연락을 못 하다가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연락을 하려는데 어쩐 일인지 딸이랑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2달간을 그랬습니다. 가끔 어쩌다 전화가 연결이 되어도 좀 어두운 목소리로 자기가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끊기가 일쑤였습니다. 평생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당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는 날이 더 많고. 요새 정희한테 무슨 일이 있니? 얘가 영 전화도 안 받고 가끔 받아도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아, 요즘 좀 학원 일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제가 잘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위한테 물어보니 학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위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딸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제 전화를 피하는 건지 뭔지 아예 목소리 한 톨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딸이 원장으로 있는 학원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놀란 얼굴로 저를 보는 딸을 마주하는데, 아니,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예쁘던 딸이 못 본 새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가 눈밑은 퀭하니 시꺼멓고 볼살도 다 꺼져 있고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딸을 끌고 나와선 학원 근처 카페에 가서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대체 왜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됐는지. 너는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거 생각도 못해? 너 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좀 그래서. 요즘 좀 그런 게 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건지 똑바로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 거면 엄마가 어떻게든 해주던지 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딸과 이야기하라는 저. 둘이서 몇십 분은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고 술을 두자 그제서야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딸이 꺼낸 이야기는 이전에 사위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을 차려주고 몇 달간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위가 무척이나 잘해줬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요. 정말 딸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기세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그랬다는데 몇 달이 지난 이후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여보, 오늘은 저녁 몇 시에 줄 거야? 정이야, 이제 너도 네가 식사 한 끼 정도는 차릴 때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내가 해줄 순 없잖아. 어? 처음엔 그냥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사위가 먼저 집안일이며 뭐며 솔선수범해서 해줬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위도 일을 하고 본인도 일을 하는 맞벌이다 보니 사위 말대로 몇 번 정도는 스스로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딸아이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사위는 자기가 원래 하던 빨래며 설거지며
아예 모든 집안일을 딸아이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보, 원래 설거지는 당신이 했잖아. 같이 사는 부부인데다가 맞벌이인데 집안일에 내 건 이거가 어딨어? 그리고 나 요새 바쁜 거 몰라? 당신이 좀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할게. 설거지 뭐 어렵지도 않은데. 사위는 이제 딸아이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놓고 큰 소리를 내면서 타박을 주기도 하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이 바빠서 잠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위로해도 소용이 없다더군요. 보통 병원이 닫는 시간이면 칼같이 들어오던 사위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병원이 닫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다가 밤늦게 술 냄새를 폴폴폴 풍기며 들어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서방이 요새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너도 마음 아프고 그러겠지만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 강서방이 너한테 좀 잘했니? 분명히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너도 아내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렴.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문제에 딸 편을 안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딸아이가 조금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지간하면 딸아이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사위가 제 앞에서 보인 모습이 너무 진심이었기에 차마 딸아이 편만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위의 행동이 절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아이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잠깐 방황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딸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사위의 모습이 맞다면 말이죠. 응, 그렇겠지?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마음 잘 잡고 있어야지. 딸아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한 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도 딸아이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딸아이가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어서 엄마로서 속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나아질 테니 더 이상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위를 믿어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딸이 그날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전 둘이 알아서 잘 풀었다고 지레짐작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딸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희야,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강서방이랑 같이 왔어? 아니면 혼자 온 거야? 엄마, 나 어떡해?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엉엉 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청소기를 내던진 채 딸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십 번을 물어도 애가 우느라 제대로 답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랜 끝에 딸아이가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조금 훌쩍거리더니 가방에서 약봉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약봉지만 봐서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정신과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긴 했어도 정신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딸이었는데. 나 요새 우울증 약 먹고 있어. 정희야, 너 대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엄마, 나도 제대로 사랑받고 싶어. 나도. 묻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우는 이유에 사이 말곤 원인이 없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이렇게 우는 꼴 보려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부모인 저조차 애지중지 귀하게 다루느라 한평생 나쁜 꼴 한번 보인 적 없는데 그런 귀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부모인 저보다 훨씬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대체 사위가 뭘 하고 다니길래 애가 이 지경까지 된 건지. 너 당장 강서방이랑 이혼해라. 내 이전에는 강서방이 금방 마음 다잡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만 지금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꼴을 보니까 강서방이 쉽게 변할 것 같지도 않다. 너 계속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하면 너만 갉아먹는 일이니까 애 들어서기 전에
빨리 헤어져. 아니야, 엄마. 나 남편 없으면 안 돼. 나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지금은 비록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어쩌면 그렇게도 미련한지 사랑에 빠진 딸은 엄마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딸아의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좋지 않아서 괜히 자극하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품에 안고 다독여준 뒤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강서방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저라도 나서서 강서방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차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열심히 걷는데 문득 옆눈에 익숙한 얼굴이 걸렸습니다. 휙 돌아보니까 강서방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있는 강서방, 그리고 강서방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여자 하나. 예전에 병원 개업 후 몇 번 정도 찾아갔을 때 강서방이랑 유독 사이가 좋아 보이던 간호사였습니다. 사위 병원에 치과 간호사가 한 명뿐인 건 아니었지만 전 유일하게 그 간호사만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생긴 것도 연예인 같고 해서 눈길이 간 건데 점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간호사가 눈앞에서 제 사위 팔짱을 끼고는 아주 어깨에 얼굴을 비벼대고 난리를 치는데 사위는 누가 봐도 해벌쭉한 얼굴로 간호사 볼을 꼬집더군요. 내가 저런 꼴을 보려고 그런 찝찝함을 느꼈나 싶어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대며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어떻게? 사위가 절 보더니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전 카운터에 올려진 물병을 들고 사위와 간호사 얼굴에 뿌려버렸고요.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 놔두고 바람 피고 있던 사위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사위 팔짱을 끼고 있던 간호사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눈치를 보다가 불이 나게 커피숍 밖으로 나갔고 사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정의를 두고 바람을 펴? 너네가 민사소송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병원 차려준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집 자식을 기껏 선심 써서 딸아이가 좋아한다는 거 하나 보고서 받아들여줬더니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아서 숨을 크게 씩씩거리는데 사위가 저를 끌고서는 커피숍 밖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근처 골목길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모님, 정이 아픈 거 아시죠? 지금 이혼하면 정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정희한테 잘할게요.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겐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근데 정말로 정희한테 이거 말하면 정희는 혼자 목숨 끊을래 해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기가 차네 진짜. 제일 분했던 것은 사위 말대로였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저와 대화를 할 때 사위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머리가 복잡했죠. 일단 사위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사위가 설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바람을 피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전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그러다 전 그날 밤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그 장면 난 못 본 거일세. 하지만 또 한 번 그런 장면 보였다가는 그때는 정의가 아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랑 우리 정이 헤어지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게. 하지만 저는 결국 딸아이 상태를 고려해서 사위의 외도를 한번 눈 감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넘어가는 외도라니. 얼마나 가슴이 쓰리던지. 하지만 그래도 사위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 큰 사건을 한번 넘어가 줬으니
이후에는 정말로 내 딸한테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또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혹시 사위가 바람핀 것을 알고 있나 싶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민호 씨가 말도 없이 외박을 했어.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외박을 해가지고 내가 제발 외박을 할 거면 연락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또 안 들어줬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제 어깨를 붙잡고 딸이 펑펑 우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심란한 마음에 숨만 열심히 쉬었습니다. 딸아이가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 데다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엄마인 제 입장에서 뭘 어떻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위가 막무가내로 구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사위를 찾아갔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정희한테 말하시게요? 말씀하세요, 장모님. 근데 결과에 책임은 지실 수 있으시죠? 뭐라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하시는 말일 거 아니에요. 딸이 죽든 말든. 그죠? 자네 지금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단단히 돌았어. 그리고 그 뒤에서 어여쁜 여자가 사위를 부르는데 상간녀였습니다. 사위는 제 앞에서 그 상간녀의 팔을 유유히 끼고 뒤돌아섰고요. 정말 온갖 울분이 치밀었지만 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베개를 부여잡고 울었죠. 사실 지금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충격을 받을 걸 감안하고서라도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한 뒤 강제로라도 헤어지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서 딸아이 치료를 위해서 입원이라도 시켜야 할지. 제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남편은 요새 젊은 사람들 치고는 무려 형제가 4명이나 있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저로선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남편은 성장하면서 한 번도 형이나 동생들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형제 있는 친구들 보면 매일같이 오빠랑 싸웠네, 누나랑 싸웠네, 언니랑 싸웠네 하면서 난리던데 남편의 형제는 보면은 서로를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예전부터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한두 채씩 있는 부자 집안이어서 남편도 남편 형제들도 자라면서 돈으로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형제끼리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가지고 미리 기싸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형제들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직접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서방님들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한테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던지라 잘 실감이 안 났는데 결혼 허락을 처음으로 받으러 가는 날 전 시부모님 정도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문하기 직전에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당신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같이 있는데 괜찮지? 어? 동생들이 있다고? 솔직히 안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미 집에서 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제가 마음대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겸사겸사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던 형제들 우애 감상이나 할 겸 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며 집에 가니까 이미 첫 광경부터 어지간한 집이랑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부엌에 우르르 들어가서는 상을 차리겠답시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요리를 하고 온갖 부산을 다 떠는데 그냥 딱 그 모습만 보더라도 진짜 사이좋게 자라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모습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식들 많을 때 한자리에 다 모이려면 명절이나 뭐 부모님 생신 같은 때 말곤 별로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당장 남편만 보더라도 주말이 되면 늘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서 근처 단골 술집에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댁에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당신 원래 이렇게 서방님들이랑 자주 만나? 응. 근데 지금은 애들 다 바빠가지고 예전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많이 못 만나는 편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낯을 조금 가리기도 하고 특히나 시댁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존재잖아요.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 친정집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고요. 솔직히 어지간히 살가운 며느리들처럼 서방님, 서방님 하면서 얘기도 자주 걸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애교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상 그게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식사 자리에 가서도 꼭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느낌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세아가, 이것도 좀 들어봐라. 네가 이거 좋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특별히 만들었는데 많이 먹어. 우와, 네, 감사합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제가 아마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방님들도 형수님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대화에 끼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슬쩍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중에 슬쩍 물어보고 잘 챙겨드려. 우리야 뭐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자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게. 솔직히 우리야 가족이고 내 와이프도 형수님보다는 우리 집안 사람 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익숙하지만 형수님은 형이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둘이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거의 매주 시댁에 와야 한다고 그러면 내색은 안 하셔도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 시부모님이나 서방님들이나 제가 어떤 행동을 보여도 다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분들이었기에 저도 성격상 남들이랑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다 같이 잘 지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면 뭐라도 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래도 동서들이랑 반쯤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지내게 되고 시부모님한테도 예전보다는 조금 애교스러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서방님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가끔 심심하면 남편한테 먼저 우리 시댁에 가서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제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북적북적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화목하고 분위기 좋은 가정 환경에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너무 자주 다투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분위기와 시부모님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초반에는 엄청 놀랐어요. 내가 이 요리에는 후추 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체 몇 번을 이야기 알아들어요? 아니, 그까짓 것 좀 까먹을 수 있지. 내가 요리에 후추 하나 뿌렸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야 돼? 싸우는 이유가 엄청 중요하기라도 한 거면 말을 안 합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남들은 애초에 싸우지도 않을 만한 무척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셨어요. 너무 자잘해서 기억도 안 나는 게 태반인데 그나마 너무 이상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한 번은 두 분이서 거실에 앉아서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들과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방님들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실에서 또 평소처럼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가 나길래 가서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빨래 하나를 뒤집어서 갠 모양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대체 빨래를 몇십 년을 겠는데도 이런 거 하나 구별을 못해요? 라며 타박을 했고 시아버지도 시아버지 나름대로 실수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구느냐며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그나마 서방님들이 아유, 엄마, 아빠, 또 왜 그래요?
그만하세요. 하며 일찍이 말렸기 때문에 두 분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그 이후에도 솔직히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때 싸운 여파로 냉전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서 보쌈을 시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보쌈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스타일이고, 시아버지는 반대로 일반 사람들보다 장을 더 듬뿍 찍어서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본인 먹을 보쌈을 젓가락에 짚고 쌈장을 푹 찍어서 그릇으로 가져가다가 시어머니가 딱 먹으려고 집은 보쌈에 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장을 찍어 먹을 거면 좀 적당히 찍어서 가져가야지. 이게 뭐예요? 내가 먹을 보쌈까지 장이 묻었잖아요. 아니, 장 묻어서 먹기 싫으면 내려놓고서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은. 어휴, 밥맛 떨어지게. 그날도 서방님들이, 아니, 왜 좋은 날도 그만하세요, 좀. 하며 두 분을 말리느라 애쓰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겠구나 싶어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두 분은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다른 동서들한테도 잘해주시고 남편이나 서방님들한테도 좋은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정작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 어째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참다가 나중에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알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분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좀 잘못을 해서 그래. 잘못? 무슨 잘못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생기신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시고, 저도 처음에 시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인기 정말 많으셨겠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는 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말인 건지, 실제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절, 그러니까 젊으실 적에 여자들이 꽤나 따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말이죠. 뭐 그냥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누가 뭘 할 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시아버지도 그런 인기를 즐기셨던 모양이에요.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부르면 시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다던가. 심지어 몇몇 여자들한테는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집 살림 같은 건 안 하셨다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지 않은 거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모호하고 근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정말 시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시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으셨다고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알게 된 계기가 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예전부터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는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즐기다가 마침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친한 친구와 다른 마음을 품은 남편이라니. 얼마나 시어머니 입장에선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인데 말이죠. 아버님이 너무하셨네. 꼭 무슨 스킨십을 하고 그래야만 바람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그렇지 뭐. 그 일 뒤로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한테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지 할 생각은 못 하셨을 거야. 게다가 자식들도 넷이나 있는데 그냥 애들 보고서 어찌저찌 살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때 느꼈던 충격이 가실 리가 있겠어? 에휴, 아무튼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로 지내면서도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셨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있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내심 지금이라도 두 분이 사이가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요. 그 뒤로 별일만 없었다면 저는 분명 그 이야기를 언젠간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어이 일이 터졌죠. 어쩐 일인지 딱 남편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온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보통 서방님들이나 저희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서 다 같이 모였지. 한 번도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부른 일은 없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희는 주말에 시댁을 가자마자 거실에 둘러앉아서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혼 못할 거 있니? 니들도 다 컸으니 눈치 볼 거 없고, 이젠 갈라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 이러다간 내 명예 못 살겠어. 아,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황혼 이혼 선언이었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더니 어쩐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전 두 분이 이혼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각자 저랑 동서들한테 참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이었고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도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되면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길 수도 없을 것 같고 물론 두 분 젊었을 적의 문제에 대해선 시아버지가 100번 잘못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자체가 속상하고 서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했다는 게 더욱더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어도 지금이나마 시아버지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시어머니에게 한다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재산은 너네한테 미리 증여해서 줄 거고 몇 달 안에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저야 며느리니까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나 서방님들 얼굴을 슬쩍 보니까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역력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두 분이 이혼을 할 거라고는 예상치도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그런 폭탄 발언을 듣고 애매하게 자리가 파해서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남편도 영 심란한 얼굴로 한숨만 쉬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참다가 터지셨나 보네. 마지막으로 나까지 결혼했으니까 헤어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 정말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고는 애써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안쓰러운 것도 안쓰러운 거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동서들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평소 유독 친하게 지냈던 셋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혼하신다는 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난 솔직한 심정으로 두 분이 이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 저도 그래요.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형님? 아, 그러게. 나도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내 머릿속에선 안 나오네. 당장 얼마 뒤면 두 분의 이혼이 진짜로 이뤄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흰 최대한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나 시아버지가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앙금이 풀려야 이혼도 없던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뭐랄까? 부모로서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아내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니까 자식들이 쓴 편지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확실히 동서가 어려서 생각이 자유롭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지 동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그거다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는 편지를 맡기고 시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은 제가 하기로 했죠. 아버님, 저랑 오붓하게 데이트나 할까요? 지금껏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밖에 나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맹세코 남편이랑 사귈 때도 저런 식으로 데이트 신청한 적도 없었고요. 너무 어색하고 손발이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기에 최대한 어색하지 않은 척 준비를 끝마치고 시아버지와 따로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이런 요구를 할 성격이 아니란 걸 아는지 나와 계시면서도 얼떨떨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일부러 모르는 척 시아버지 팔에 팔짱을 끼고 거리를 조금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홍차 좋아하시죠? 여기 마침 홍차가 엄청 맛있는 곳이라서요. 홍차로 시킬게요.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시아버지도 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분위기길래 그때 제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실은 남편한테 들어서 예전에 두 분 젊었을 적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설마 제가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는지 시아버진 조금 놀란 표정을 하셨죠. 금방 멋쩍게 변했지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시아버지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님이랑 같은 여자이기에 더 잘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저로선 아버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떤 의도셨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전 이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봤자 무슨 신경이 쓰이겠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다는 것이 화가 나고 슬프고 속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냐? 어머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님이 과거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전 꼭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저한텐 어머님도 아버님도 무척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버님 불러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저는 동서들이랑 서방님들이랑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모두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최대한 진심을 다해서 제 마음을 시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장 말로 하는 거는 아버님도 여러모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자고. 이제 곧 어버이날이니까 그때 마침 서방님들도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님에게 드리기로 했고, 그때 아버님도 깜짝 이벤트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어머님에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 아가,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나도 생각 못한 걸 네가 대신해 주는구나. 고맙다, 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그렇게 결국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저희 가족은 어버이날에 맞춰서 오로지 어머님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다른 가족들끼리 모여서 편지를 대충 확인하고 남편이랑 서방님들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걸 모아서 영상 만드는 쪽 일을 하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엄청 부드러운 배경음악도 깔아서 감동적인 동영상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까지 클라이맥스로 넣어두었죠. 저희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뺀 모든 가족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머님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나와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고 남편부터 순서대로 짧은 편지를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나오면 그때 시아버지가 딱 등장해서는 본인이 쓰신 편지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흐름. 계획을 전부 짜고 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날, 시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한 뒤로 굳이 가족들끼리 모이고 싶지 않은지 계속해서 거절하는 시어머니를 힘겹게 설득을 해서 온 가족이 이전처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재밌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가 제가 슬쩍 눈짓을 주면서부터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우선 남편이랑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쟤네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벌써 다 먹었나?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희가 있는 방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서방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르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그 이유는 동서들, 마지막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두가 들어간 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얼떨떨한 어투로 말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전 밖으로 나가서는 핸드폰과 거실 TV 화면을 연결해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시어머니는 TV 화면만을 뚫어지게 보다가 제 남편이 먼저 나와서는 편지를 읽자 무언가 자신을 위한 이벤트인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조금씩 눈물을 글썽이셨죠. 얘네는 무슨 이런 걸 준비하고 그래. 민망스럽게. 서방님들이 쓴 편지까지 전부 가벼운 낭독이 끝났을 무렵 드디어 동영상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방 근처에 서 있던 셋째 서방님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신호로 방문을 똑똑 두들기자 시아버지가 엄청 긴장한 기색으로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보, 과거 내 잘못에 대해 한 번도 당신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던 것이 너무도 미안해요. 잘한 것 하나 없는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는지, 당신이 이렇게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염치가 없는 놈이지만 부디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줄 순 없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더듬더듬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진정성 가득하게 시아버지가 한자 한자 편지를 읽는데 한순간에 온 집안이 시어머니 눈물 소리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서방님들도 어쩐지 애틋한 얼굴로 두 분을 지켜보았고 시어머니는 자식들 편지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편지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엉엉 우셨죠. 그래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봐요. 시어머니도 다행히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지 용서를 해주셨고 그날 두 분은 처음으로 저희들 보는 앞에서 뽀뽀까지 쭉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 두 분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이벤트를 하기 전까진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고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연 혹시나 들으신다면 저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